안녕하십니까. 5월 3일 날 개강 예정인 영재학교 생명과학 대비 서술 실전 대비 수업에 대해서 안내를 해드리려고 이 영상을 준비를 했습니다. 저희가 5월 3일 토요일 날 개강하도록 예정이 되어 있는데요. 저희가 이렇게 기획하게 된 이유는 학생들이 수학이나 물리에 수업을 하고 준비했던 시기에 비해서 생명과학 자체가 너무 시간도 적었을 뿐더러 늦게 공부를 하고 이랬고요. 또한 생명과학 내용이나 융합과학의 내용에 대해서 매우 좀 어려워하는 편입니다. 그래서 서술형 답안을 작성해야 되는데 그런 서술형 답안이 잘 작성되지 않는 문제점이 실제적으로 있습니다. 절대적으로 시간도 모자라기도 하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보완해 주기 위해서 프로그램을 구성을 했습니다. 네, 강사는 김태훈 생명과학 선생님이 진행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대치동이나 아니면은 다른 이제 수업들을 구성을 할 때에도 이 서술형 대비는 수학이나 물리 공부들이 미리 다 끝난 아이들, 이런 아이들은 필수적으로 이 서술 프로그램을 진행했던 프로그램이고요. 이미 정평이 나 있는 그런 프로그램입니다. 네, 어쨌든 아이들에게 실제적으로 도움을 주기 위해서 목동에서도 저희 CNC 학원에서도 수업을 기획하게 되었다. 이렇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과학 창의적 문제 해결력 검사라고 하는 거는 각 영재학교에서 선생님들이 임의대로 출제하거나 임의대로 문제의 형식을 만드는 거는 아닙니다. 이거는 이제 학문적 틀 안에서 영재교육진흥법 그리고 우리나라의 영재교육 고등영재교육 과정으로 이미 이렇게 제도적으로 만들어져 있는 시험이고요. 언제 한번 설명드린 적이 있는데 영재원에서는 최대 가능성의 원칙, 그래서 확산적 사고나 창의적 사고, 최대 가능성의 원칙으로 선발을 해서 교육을 한다면 고등 영재학교 과정은 국가의 예산을 들여서 진행을 하는 만큼 문제에서도 문제 해결의 정도, 이거는 심화학습 정도를 얘기를 하겠죠. 그래서 고급 심화학습이 가능한 학생인가, 다른 말로 얘기하면 학습 역량이 있는 학생인가를 평가하려고 하는 거고요. 그리고 논리성, 과학성이라고 하는 것 자체는 과학적 개념이 얼마만큼 들어갔느냐, 용어가 얼마만큼 들어갔느냐라고 하는 개념을 통해서 과학성을 나타낸다. 그리고 논리성이라는 얘기는 얼마만큼 수식을 활용하느냐, 혹은 그림을 활용하느냐, 표를 활용하느냐,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제 논리성을 과학성하고 같이 판단하게 주게 됩니다. 독창성이라고 하는 것은 창의적 방법, 창의력을 측정하는 방법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고요. 영재학교 제도가 만들어진 지가 이미 오래됐죠. 오래됐기 때문에 영재학교의 신입생 선발 체계 이런 것들도 이미 분석과 연구가 다 돼 있는 상태고 마무리되어 있는 상태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얘기하면 창의력, 학습 능력 평가 항목, 집중력 평가 항목이 세 개의 순환 고리를 형성하고 있는 문제로 출제가 되고 있는데요. 특히나 수학이나 물리처럼 답이 정해져 있는 문제, 이런 것보다도 생명과학이나 융합과학에서는 답이 정해져 있지 않는 문제들도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걸 통해서 이런 능력들을 더 많이 평가하고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똑같이 중복되는 얘기지만 기본적으로 고난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문제 해결력을 가지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측정하게 됩니다. 이거는 영재학교에 합격하면 바로 대학 교양과정에 해당하는 AP 교과, 그리고 속진선행을 하게 돼 있기 때문에 그런 과정을 실제로 학습할 수 있는 능력이 되느냐라고 하는 학습 능력 평가 항목하고도 같다라고 얘기할 수 있고요. 어쨌든 최상위 영재 선발을 목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시험 제도를 가지고 있는 거죠. 그리고 서술하는 방식을 가지고 있음으로써 사고하는 과정, 문제를 풀어가는 과정을 측정할 수 있도록도 목적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단순하게 답이 정해져 있는 게 아니라 우리는 이런 거를 오픈 이슈드 프로블럼이라고 얘기를 하죠. 열린 문제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건 답이 정해져 있지 않는 문제를 통해 가지고 그런 사고 과정을 측정할 수 있다. 역시 마찬가지로 고등 사고력 측정, 문제 해결력과 문제 발견력 측정 이런 거를 가지고 있는데 이런 시험의 유형도 요새는 실험이라든가 아니면 제시문의 길이가 길어짐으로써 이런 문제들을 해결하려는 그런 서술형 문제들도 많이 출제되고 있다. 이렇게 판단해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실제적으로 이 수업을 기획한 의미 자체가요. 수학, 물리하고 생명과학이나 융합과학에서 좀 서술하는 방식이 다르기 때문에 또 구성을 별도로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수학 물리는 서술형 문제를 푸는 데 있어서 수식을 전개하는 과정이 있기 때문에 아이들이 아무리 글을 못 쓰더라도 이렇게 논리성이 만들어지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풀이 과정이 맞고 답이 맞는 경우들, 이런 경우들은 감점을 시키기가 어렵겠죠. 또 반면에 생명과학이나 융합과학은 수식이 없다는 게 문제입니다. 아이들이 수식화하려고 하더라도 더 수식화할 수 없는 그런 문제들로 돼 있죠. 그래서 이 문제들을 서술할 때에는 과학적 용어 그리고 과학적 개념을 얼마만큼 설명하느냐가 중요하는데 아이들이 이런 거에 대해서 연습이 많이 안 돼 있다. 그리고 실제적으로 많이 부족하다라는 점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8회 특강 형식으로 토요일 날 진행하는 수업을 통해 가지고 구체적으로 애들이 서술하는 방식을 개인별로 1대1로 지도를 해주려는 그런 목적을 가지고 있기도 합니다. 다시 중복되는 얘기지만 그렇기 때문에 학습능력 평가 항목, 창의력 평가 항목, 논리력 평가 항목이라고 하는 거는 과학성과 구체성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눠집니다. 그래서 얼마만큼 구체적으로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느냐, 얼마만큼 과학적 개념과 용어를 사용하느냐라는 문제로 돼 있고요. 혹은 문제를 좀 처음 보는 문제거나 풀 수 없는 문제라고 하더라도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얼마만큼 집중력, 과제 집착력을 나타내느냐라고 하는 내용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지금 화학 서술형 답안 이런 식으로 주관식으로 풀이 과정을 보게 되면은 보일-샤를의 법칙을 이용해서 반응을 얘기하고 있는데 이런 식으로 공식을 써주고 그 다음에 수식을 전개해서 답을 내는 방식이면 그래도 좀 깔끔해 보이는 거죠. 적어도 이거라도 할 수 있는 거죠. 근데 그런 것뿐만 아니라 위에서 있는 것처럼 반응 속도에 해당하는 얘기, 그 다음에 이거에 의해서 그러면은 충돌 에너지, 수소 이온이 발생하는 거 이런 여러 가지 개념들을 넣어서 쓰면 좋고요. 이렇게 그림을 그리거나 수식화하거나 도식화시키는 방법으로 좀 보기 좋게 정리가 돼야 되는 것도 기술적으로 필요합니다. 예를 들면 똑같은 문제라고 하더라도 수식만 적는다고 다는 아니겠죠. 문제를 푸는데 물리 문제를 푸는데 해상력이 별로 좋지 않습니다. 이런 식으로 채점하기도 곤란할 정도로 쓰는 게 아니라 이런 것들을 정리해서 어떻게 서술을 잘할 수 있을 것이냐라는 걸 연습하는 의미도 되기 때문에 대부분 수업을 진행하고 나서는 생명과학이나 융합과학에 대한 보는 관점 이런 건 당연히 증가되고 좋아졌다라고도 얘기하지만 생명과학이 아닌 다른 과학 과목을 서술하는 데 있어서도 도움이 많이 된다라는 평가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문제가 출제가 됐을 때 소문항들이 4번 문제다라고 얘기했을 때 1, 2, 3번 소문항들이 있는데 여기에는 답이 정해져 있는 closed issued problem 문제만 나와 있는 건 아니고요. 여기는 1번 문제는 답이 정해져 있다 그러면 2번 문제는 답이 모호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다른 여러 가지 답안이 제시가 될 수 있는 그런 형태들의 구성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 4번 문항 전체를 보게 되면은 학습 능력 평가 항목도 있고요. 창의력 평가 항목, 논리력 평가 항목, 집중력 평가 항목, 표현 능력 평가 항목들이 각각 존재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답이 틀렸더라도 그 답을 서술하고 풀어가는 과정에서 충분한 학습 능력이 나타난다. 심화된 지식이 나타난다라고 하면은 점수를 받을 수 있겠죠. 모든 평가 항목은 5등급으로 평가해서 이거를 환산해서 점수를 내게 돼 있기 때문에 예를 들면 4번 문항의 배점이 5점이다라고 얘기를 한다고 해서 항상 5점이냐 0점이냐 2점이냐 이렇게 부분 점수를 주는 형식이 아니고요. 이 안에는 세부 항목별로 5등급으로 평가를 한 다음에 각각 보이지 않는 환산 점수에 의해서 점수가 만들어지게 된다. 이렇게 구성되어 있다고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적어도 답은 틀리더라도 집중력 평가 항목이나 아니면 학습 능력 평가 항목이나 혹은 과제 집착력 평가 항목에라도 점수를 받을 수 있으면 더 좋겠죠. 그래서 그런 점들을 애들 모의고사 문제를 풀어보고 모의고사 서술하는 걸 보게 되면 모르는 거는 아예 안 쓰는 경향도 있습니다. 그런데 영재학교 시험 문제는 학습 능력이 생기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대부분 처음 보는 문제, 다뤄보지 않았던 문제들을 풀 수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연습을 하는 데 있어서도 서술형 평가가 매우 중요하다. 서술형 연습이 중요하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지금 예술영재학교의 기출문제, 한과영, 서울, 경기 이렇게 해서 최근에
작년에 시험 봤던 그런 시험 문제들 가지고 그런 거를 좀 설명을 해드리려고 합니다. 기조 자체를. 그래서 세종예술영재학교 종합 문제로 출제가 됐던 문제인데요. 호흡기에 해당하는 문제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수동식 인공호흡기 이거죠. 수동식 인공호흡기와 그 다음에 개구리의 호흡 과정을 비교하면서 설명하도록 하고 있어요. 문제의 형태를 보게 되면 폐의 부피와 압력의 변화, 갈비뼈와 가로막의 움직임을 통해서 서술하시오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러면 정상인하고 환자가 이걸 서술하는 거고요. 얘가 이제 B4G A3 정도 되는 거기 때문에 충분히 5줄 정도를 서술할 수 있는 공간이 존재하는 겁니다. 이거는 지금 편집해서 별로 그렇게 커 보이지는 않지만 실제 사이즈로 보면 이 정도로 되겠죠. 그래서 서술을 하도록 되어 있는 거고요. 그러면 폐의 부피와 압력 변화를 통해서 호기와 흡기를 설명을 할 테고요. 흡기 때에는 횡격막하고 갈비뼈이 어떤 구조 변화가 일어나서 흉강의 압력과 부피가 어떻게 바뀐다. 그거에 의해서 폐강의 압력과 부피가 어떻게 바뀐다. 그러면 이런 과학적 개념을 설명할 수 있는 겁니다. 이제 그런 식으로 돼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학생들이 이런 서술형 문제를 쓰라고 그러면은 뭐 아주 간단하게 답을 썼거나 2줄 정도로 2줄 정도 적거나 이런 경우들도 많이 있죠. 그러면 이걸 가지고서는 아까 보여드렸던 것처럼 다양한 평가 항목, 이런 다양한 평가 항목들을 점수를 줄 수가 없기 때문에 이렇게 적는 거는 안 된다. 2줄은 서술형 답안지가 2줄이 아니고 김밥 2줄 정도 면 충분한 거고요. 여기서는 5줄 이상 이렇게 적으려고 노력을 해야 되겠죠.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개구리 같은 경우에도 입 안에 공기를 집어넣어서 이거는 이제 음압에 의해서 집어넣은 거고요. 입을 닫은 채로 압력을 주게 되면 근육을 움직여서 압력을 주게 되면 양압에 의해서 폐까지 들어가게 되는데 이런 원리들을 잘 어쨌든 서술할 수 있도록 과학적 개념을 포함해서 그런 문제로 되어 있다. 이렇게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예술영재학교 문제, 다른 문제도 또 하나를 보게 되면 식물세포 가지고 세포 분열을 관찰하는 건데요. A는 체세포 분열을 관찰할 수 있는 식물 A의 뿌리를 본 거고, 그리고 꽃밥, 이건 생식세포 분열을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세포 분열 관찰, 그리고 세포 관찰, 현미경 이런 것들은 또 매우 중요한 내용입니다. 교과 과정으로는 중3에 해당하는 내용인데 일단 단답형으로 답을 쓸 수 있는 형식도 있습니다. 이거는 답이 정해져 있는 거죠. 전기, 제2감수 분열, 뭐 후기, 그 다음에 전중기, 제1분열 전중기, 뭐 제2분열 전중기 이런 식으로 답을 쓸 수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소문항들을 보게 되면 답이 정해져 있는 문제가 아니라 일부 영상인데 세포 분열 과정을 관찰하는 과정 중에 이 4번을 기준으로 해서 잘못된 것이 뭐가 있느냐 이런 거를 묻고 있어요. 그러면 잘못된 표현을 2가지 서술하시오. 실제적으로는 2가지보다 더 많을 수 있겠죠. 그래서 이거는 오픈된 문제입니다. 답이 하나로 정해져 있는 건 아니고 답이 여러 개일 수 있는 문제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일단은 눈에 보이는 게 세포질 분열을 할 때의 문제네요. 세포질 분열을 할 때 동물세포 같은 경우는 원형질 함입이라는 방식으로, 식물세포 같은 경우는 세포 내부에서 세포판이 형성되는 방식, 이런 방식인 건데 이런 용어를 좀 써줬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세포질 분열 과정이 일어나는 거다. 이거는 후기 과정이기 때문에 세포질 분열이 일어나는 건데 이건 식물세포이기 때문에 원형질 함입이 일어나는 게 아니라 가운데 세포판이 형성되는 방식이어야 한다. 이런 얘기도 괜찮고요. 그리고 핵막이 다시 생성되거나 이러면 염색체의 구조는 다시 염색사 형태로 풀려야지만 한다. 뭐 이런 용어들이 있을 거예요. 용어들. 그런 용어들을 쓰면 충분한 얘기들입니다. 혹은 이거를 체세포 분열로 봤을 때는 상동 염색체의 분리 현상이 일어난 것과 염색 분체의 분리가 일어나는 것을 구분해야 되겠죠. 그래서 핵심은 단어와 용어를 사용해서 설명하는 겁니다. 그리고 오죽 아이들이 그림을 안 그리기 때문에 그림 그리라라는 문제들도 자주 출제가 되는 편입니다. 역시 마찬가지로 다른 문제들도 보면은요. 이건 이제 기공이 열리는 거로 비교를 하고 있는데 여러분이 이제 문제를 풀거나 아니기 때문에 CO2의 농도에 의해서 식물의 생장량 자체가 바뀌게 된다. 그러면 CO2의 농도 변화에 따라서 생장량이 바뀌는 생장량이 다르게 나타나는 이유를 쓰시오 그랬는데 한마디로 얘기하면 광합성 반응이 이산화탄소가
변인으로서 어떤 역할을 나타내느냐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걸 설명하기 위해서 식물은 독립영양생물이고 광합성을 통해서 탄소 동화 반응, CO2라는 무기물에서부터 유기물을 만들어주는 과정인데 여기에는 명반응, 암반응으로 나눠져서 이런 현상이 일어나게 된다. 그리고 이런 탄소 동화 반응을 위해서는 효소작용 혹은 이산화탄소의 농도, 온도, 그리고 빛 이런 얘기들을 할 수 있겠죠. 광합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 그런 것들을 설명하는 내용들로 적어줘야 합니다. 그래야지만 감점을 당하지 않고 경쟁력 있는 답안을 만들 수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이거는 한과형 문제인데요. 한과형 문제도 4-1, 2, 3, 4, 5, 6 해서 6문제가 소문항으로 나와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문제 발견, 문제 해결 능력이라고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균근하고 식물 뿌리의 관계를 얘기하고 있는데 자료를 충분히 줬다. 말씀드렸던 것처럼 제시문의 길이가 길어지고 자료가 많아짐으로써 분석형 문제들 이 안에서 우리가 선행학습이라고 하는 걸 비켜가고요. 이 안에서 분석형으로 문제를 스스로 발견하고 거기에 이제 논리적인 과학성, 구체성, 학습 능력 이런 것들을 나타낼 수 있는 그런 문제들로 되어 있습니다. 너무 여러 번 자세히 설명하면 좀 시간 관계도 있고 그러니까요. 빠르게 설명해 보겠습니다. 한과형 문제에서도 호흡기 문제는 똑같이 출제가 됐습니다. 그래서 여기도 마찬가지로 개구리가 아니고 수송식 그 호흡기 이거를 가지고서 압력을 줬을 때 실제 폐하고 인공호흡기 사이에서 어떤 좀 차이가 있느냐 그리고 요게 생명을 유지하는 과정에서 어떤 역할을 하는지 세포가 에너지를 얻는 단계까지 고려해서 서술하시오. 이걸 서술하게 되면 비포지 절반 정도는 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충분히 세포호흡과 에너지 사용 그리고 호흡의 원리까지 충분히 설명할 수 있는 내용들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아이들이 이런 문제를 보면 설계를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어떤 용어들을 사용을 해서 내가 이거를 설명할 것인가. 이런 기조로 연습하는 게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네, 마찬가지로 서울영재학교 이제 시험 문제인데요. 7-1번 문제 이렇게 나왔는데 호흡입니다. 역시 호흡을 주제로 해서 좀 문제가 출제되는 걸로 좀 협의가 된 것 같기도 하죠. 1번 문제 같은 경우는 답이 정해져 있는 문제입니다. 그러면 산소 농도가 높은 혈관을 쓰라 그랬는데 그 근거를 서술하라 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과학적 개념, 원리 이런 것들이 들어가야 됩니다. 순환계가 폐순환계와 온몸 순환계로 나눠져 있고 폐를 거치면서 동맥혈, 정맥혈이 어떻게 나눠지느냐 그리고 산소가 소모되고 이산화탄소가 농도가 높아지는 것은 조직의 세포호흡을 통해서죠. 그래서 모세혈관이 어디서 거쳐가며 세포호흡을 통해서 왜 산소가 소모되고 이산화탄소가 증가되는지까지도 에너지 대사적인 측면도 충분히 설명할 수 있는 얘기죠. 자, 그 다음에 2번 문제 소문항을 보니까 물거미 얘기가 나왔어요. 물거미 같은 거 학교에서 배우는 내용은 전혀 아니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창의력 문제입니다. 그럼 물거미가 물속의 수초 안에다가 물주머니를 만들어 가지고 이 물주머니 안에서 공기를 집어넣어 가지고 이 속에서 물속에서 생활한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이 제시물을 바탕으로 해서 역시 분석형이죠. 물속 환경을 추론해서 3가지 정도를 제시하래요. 그러면은 융합과학적인 의미도 크겠죠. 그러면 공기방울은 무극성 분자이고 그 다음에 물속은 극성 물질로 되어 있는 거니까 물 자체가요. 그러면 이 두 개가 서로 이게 혼합이 될 수는 없죠. 그래서 무극성 공기방울이 표면적을 최소한해서 극성 물질하고 반응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이런 벨 주머니 구조를 만들어낸다 라는 얘기와 수소 결합 여러 가지 결합에 대한 거 표면 장력 이런 얘기들도 같이 연결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여러 요소들을 얘기를 볼 수 있어요. 이 환경의 유소, 깊이 왜냐하면 거미가 올라갔다 내려갔다 해야 되니까요. 그 다음에 먹이의 분포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을 고려할 수 있는데 그 중에서 3가지를 제시해서 근거를 서술하라 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이거는 오픈 문제입니다. 열린 답을 쓰는 문제인 거죠. 그러니까 서술하는 과정, 사고하는 과정이 더 중요하다. 역시 서울영재학교 기출문제인데 체중하고 대사율하고는 반비례 관계이다라는 얘기를 하면서 기본적으로 체온 유지의 어떤 점에서
더 코끼리가 유리하냐 이런 얘기거든요. 이거는 표면 부피 가설에 해당하는 얘기죠. 그래서 이 주제 자체가 다 표면 부피 가설에 해당하는 내용들을 설명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유를 추론하라, 서술하라, 설명하라 이런 얘기들로 되어 있는데 역시 서술 능력이 중요하고 그렇습니다. 이것도 이제 마찬가지로 암모나이트의 단면을 얘기하면서 수직면의 격벽을 가지고 있어서 튼튼한 구조를 가지게 된 걸 얘기하는 거죠. 이거는 뭐 피보나치 수열로도 설명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런 수직면의 격벽 구조로도 설명할 수 있는데 한마디로 얘기해 보면 생명 현상에서는 뼈, 우리가 치밀골이라고 부르는 거죠. 튼튼한 치밀골 같은 경우도 하베리안 시스템이라고 그래서 하버스 골 공동계 비슷한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압력을 높게 받는 잠수함이라든가 배의 격실 같은 경우도 이런 격벽 구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예시들을 또 설명을 하는 형식으로 쓸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경기영재학교 기출문제네요. 경기영재학교 기출문제를 많이 오해하시는 경우들이 있어요. 뭐 단답형이거나 객관식으로 쓰는 문제로 생각하는데 요새 문제의 유형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충분한 제시문이나 자료가 주어지고요. 이 자료를 해석해서 그림을 그리거나 그림을 그려주거나 아니면은 이거를 충분한 이유를 설명해주는 형식 이렇게 바뀌어 있는 형식이기 때문에 우리가 서술이 제일 중요한 학교다 그러면 서울, 경기, 한과여를 얘기하고요. 예술영재학교의 공통 출제 문제에서도 지금 보여드린 대로 서술하는 거는 그리고 매우 중요한 능력 중에 하나입니다. 용어를 사용해서요. 경기 같은 경우도 크로마토그래피 가지고 엽록소 추출하는 거 이런 것들도 했는데 크로마토그래피의 원리 이런 거는 화학 얘기이기도 하죠. 융합적으로도 사용되는 얘기다. 용매에 대한 친화력, 분자량의 크기 이런 것들에 의해서 전기율이 달라지기 때문에 이제 그런 근거들을 충분히 설명할 수 있고요. 뭐 화학이라고 할 수도 있고 생물이라고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정맥순환에 대한 자료를 주면서 요새 이제 문제의 분위기가 이렇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충분히 필요한 이유에 대해서도 설명하고 근육 수축에 대해서 필요한 이유들을 설명하는 내용이 있기 때문에 이걸 서술하면서 과학적 용어와 개념을 충분히 사용할 수 있느냐 이런 것들이 연습이 돼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 생물 서술 특강 프로그램이 두 가지 요소로 되어 있는데요. 일단은 첫 번째 요소는 회차별로 해서 다시 생명과학의 주제들을 서술형으로 이제 묶어가지고 정리할 수 있도록 이렇게 주제를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또 한 가지는 두 번째로는요. 과학 융합으로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예술의 소재, 스포츠의 소재, 농업의 소재, 의학의 소재 이런 데에서 여러 소재들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어떻게 생명과학뿐만 아니라 다른 과목들, 특히 이제 생명과학은 의외로 물리나 이런 요소하고도 많이 연결이 돼 있어요. 그래서 제가 올려드리는 또 다른 이제 우리 1회차 수업에 해당하는 자료들을 보시면 오히려 생명과학이 물리나 이런 교과랑도 연결이 많이 돼 있다는 것을 아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회차별로는 어쨌든 이런 8개 정도의 섹션으로 나눠서 서술 대비를 중점으로 하려고 하는 건데요. 쉽게 얘기하면 모의고사 보듯이 문제를 분석하고 어떻게 이거를 이제 매력적인 답을 만들어낼 것이냐. 매력적인 답안을 작성하기 위해서 어떻게 쓰는 게 좋겠느냐. 그러면 애들이 이 답안, 서술형 답안이 잘 안 써지거든요. 이거를 준비하면서 개념도 같이 정리가 되는 효과가 있을 겁니다. 왜냐하면 학습 내용이 개념이 정리가 되어 있지 않으면 서술형 답안을 쓸 수가 없겠죠. 그래서 그런 면에서 가능하면 아이들 일일이 지도를 해주고 또 애들별로 서술하는 패턴이 다르기도 합니다. 그래서 어떤 부분이 모자란지 이런 거를 설명해 주려고 합니다. 그래서 1회차 시험 예시로 설명을 드린 건데요. 적혈구 그리고 호흡에 대한 얘기입니다. 그런데 무슨 얘기를 해보느냐 그러면 1회차 수업의 예시입니다. 애들한테도 연습을 시키기 위해서 적혈구의 모양 자체가 핵이 없어서 이렇게 원반 모양으로 돼 있어요. 이런 모양으로. 그리고 이거의 이제 직경을 보면은 7에서 8 마이크로미터 정도다. 적혈구가 실제 구형으로 돼 있다라고 하면 모세혈관 자체가 7에서 8 마이크로미터이기 때문에 모세혈관을 다 막아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왜 이런 원반 모양으로 되어 있느냐라고 하는 거를
설명하도록 되어 있는데 혈액의 흐름에 따라서 이동할 수 있는 이유, 적혈구는 매우 무거운데요. 세포가. 이게 모세혈관을 따라서 이동을 하게 되면 쉽게 얘기하면 베르누이의 원리를 설명하는 거죠. 유체의 흐름이 일어나는데 안쪽 면은 유체의 흐름이 지나가는 면적이 넓기 때문에 속도가 빨라지게 되고 이쪽도 속도가 빨라지겠죠. 그러면 우리 이거를 양압이라고도 얘기하죠. 부양력이 생겨서 압력에 의해서 미는 힘이 생깁니다. 그래서 혈관에 무거운 적혈구 세포가 부착하지 않고 흘러갈 수 있는 원리, 이런 건 이제 물리적인 설명이에요. 네, 그래서 아까도 봤던 것처럼 표면 부피 가설의 개념으로도 설명을 해봐라. 이것도 이제 과제 집착력하고 과학성, 논리성을 이용해서 계산해 보는 거, 이런 문제들도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다각적으로 문제를 보시면 아주 재밌죠. 그래서 부모님들도 한 번씩 보시라고 3번, 4번 이렇게 돼서 물리나 화학이나 다른 수리적 변환이나 이런 것들을 통합해 가지고 문제를 진행하려고 하는 게 지금 계획하고 있는 서술 연습이라고 할 수 있기 때문에 아이들이 실질적으로 도움을 많이 받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꼭 수강 신청을 하셔서 남은 기간 한 8번 정도 남았는데요. 8주 정도 좀 성실히 준비하면서 가지고 있는 실력보다도 더 좋은 서술을 해서 높은 평가, 또 안정적인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을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이런 맥락으로 수업을 준비했다라고 간단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